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이랑 그 답변 예시들이에요. 이게 그냥 면접 질문 답변이 아니라 뭐랄까 실제 데브옵스의 핵심 개념이나 실무 고민 같은 게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답변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각 기술이 뭔지, 왜 중요한지, 또 신입으로서 뭘 어필하면 좋을지 그런 핵심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데브세코옵스,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 브랜치 보호 규칙, Git LFS, 마지막으로 Git 스태시까지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데브세코옵스입니다. Development, Security, Operations, 이 세 단어의 합성어죠. 자료에서는 이걸 데브옵스 프로세스의 보안을 처음부터 그리고 또 일관되게 통합하는 접근 방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핵심은 결국 개발부터 배포까지 그 전 과정에 걸쳐서 보안, 자동화와 협업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문화, 또 실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예시를 보니까 학교 프로젝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닉 같은 오픈소스 취약점 진단 도구를 CI/CD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지속적 통합이랑 배포 파이프라인에 연동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뭐 코드 빌드나 테스트 단계에서 정적 분석, 그러니까 스태틱 애널리시스를 포함시켜서 개발자한테 빨리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경험인 거죠. 이론을 어쨌든 도구로 구현해 본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shift left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보안 점검을 개발 사이클의 왼쪽, 그러니까 초기 단계로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한다 이걸 넘어서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중에 발견될수록 수정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비스 신뢰도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요즘 보안 사고 터지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용자의 신뢰도가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신뢰 문제가 크죠. 네. 그리고 자동화. 이것도 핵심이고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취약점 스캔 같은 걸 자동화하면 단순히 반복 작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빠르고 또 빈번한 배포라는 데브옵스 문화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걸 기계가 잡아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협업 문화인 것 같아요. 보안팀, 개발팀, 운영팀이 각자 자기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안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같이 책임지는 문화. 이걸 만드는 게 뎁스세컵스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을 허무는 거죠. 네. 답변자가 GitHub 액션스나 젠킨스 같은 CI 도구에 보안 플러그인에 직접 설정해 보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한 점, 그리고 실제 현업 도구나 보안팀과는 어떻게 협업하는지 궁금해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요, 자료에서는 스니크 같은 도구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런 도구만 딱 도입한다고 뎁스세컵스 문화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좀 장벽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구는 필요 조건이지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 있어요. 개발팀은 보통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안팀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서로의 언어를 좀 이해하고 보안을 이거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재된 품질 요소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자동화된 도구가 알려주는 보안 이슈를 개발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중요하고요. 그냥 도구만 딱 던져준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문화적인 변화, 교육, 지원 체계. 도구 외에도 신경 쓸 게 많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기술이 데브옵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데요. 와, 이거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네, 그렇죠. 도커 같은 기술이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일치, 배포 자동화 효율성,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확산, 여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특히 내 PC에선 되는데 서버에선 안 돼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다는 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문제요. 네네. 정말 고질적이죠. 그렇죠. 답변자가 도커로 Node.js 앱을 윈도우스랑 우분투 양쪽에서 똑같이 실행해본 개인 경험을 공유한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환경 차이로 고생해보고 해결해본 경험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맞습니다. 환경 일관성 정말 큰 장점이죠. 개발 환경 그대로 운영에서도 돌아가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포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가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컨테이너의 영향력은 단순히 환경 일치? 이걸 넘어서요. 자료에서도 언급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하죠. 이게 확산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 바로 컨테이너거든요. 각 서비스를 독립적인 컨테이너로 딱 패키징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팀별로 기술 스택도 다르게 선택하고 또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이건 기술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조직 구조나 개발 문화 자체를 바꾼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개발 속도, 즉 벨로시티가 정말 극적으로 향상된 겁니다. 아, MSA 확산의 동력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미지 버전을 태깅해서 빠르게 배포하고 롤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료에서 언급된 쿠버네티스, 보통 K-팔레스라고 부르죠.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의 결합이 정말 핵심인데요. 이걸 통해서 무중당 배포라던가 오토스케일링 같은 복잡한 운영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방금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의 결합을 말씀하셨는데 도커랑 쿠버네티스, 이 둘의 관계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뭐랄까 지휘자 같은 역할로 보면 되나요? 정확한 비유인데요. 네. 도커 같은 컨테이너 런타임이 개별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쿠버네티스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대규모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딱 말씀하신 오케스트레이터, 지휘자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특정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해주거나 트래픽이 막 몰리면 컨테이너 수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오토스케일링 같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해주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 악기, 즉 컨테이너들의 연주를 조율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기술의 진짜 힘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랑 함께 쓸 때 제대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휘자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답변자는 개인 프로젝트 CI에서 도커 빌드, 도커런 이걸 사용하고 컨테이너 기반 테스트 자동화도 연습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컨테이너 보안이나 네트워킹, 그리고 특히 K8S 운영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는 목표도 밝혔고요. 단순히 사용하는 걸 넘어서 그 내부 작동 방식이나 관리 측면까지 깊이 파고들려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혹시 당신의 개발이나 운영 환경은 컨테이너 도입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브랜치 보호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브랜치 프로텍션 룰이라고 하죠. 협업할 때 코드 품질이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혼자 개발할 때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팀 단위 작업에서는 거의 필수적이죠. 그렇죠. 팀에서는 꼭 필요하죠.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는 메인이나 마스터 같은 핵심 브랜치 있잖아요. 여기에 실수로 코드를 막 덮어쓰거나 force push 아니면 검증 안 된 코드를 바로 병합, 멀지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네, 정말 큰일 나죠. 둘째는 pull request, 즉 PR이 코드 리뷰를 통과하거나 CI 테스트를 성공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병합되도록 강제해서 코드 품질을 유지하는 거고요. 셋째는 변경 이력을 명확하게 하고 문제 추적을 쉽게 만들어서 협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 답변자는 팀 프로젝트에서 GitHub의 브랜치 보호 규칙을 직접 설정하고 사용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메인 브랜치에 직접 푸시하는 걸 금지하고 PI 승인을 최소 1명 이상 받도록 하고 CI 검사를 꼭 통과하도록 옵션을 적용했더니 코드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실수도 줄었다고 하네요. 역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규칙이 신입이든 시니어든 팀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개인의 경험 수준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코드 품질이 막 들쑥날쑥해지는 걸 방지하고 팀 전체의 개발 표준이랑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전망이요. 네.
그리고 답변자가 언급했듯이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는 걸 넘어서 스테터스 체크를 세분화한다거나 코드 오너를 지정하는 것처럼 고급 설정을 통해서 팀의 규모나 협업 방식, 배포 정책 같은 거에 맞게 규칙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팀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규칙들은 때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스타트업 팀에서는 이런 엄격한 규칙 설정이 오히려 그냥 빠른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에는 트레이드오프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팀 규모가 아주 작고 구성원 간의 신뢰랑 소통이 정말 원활하다면 최소한의 규칙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규율과 소통에 의존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하지만 팀이 성장하고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면서 그런 암묵적인 약속보다는 명시적인 규칙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와요. 중요한 건 우리 팀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규칙을 막 완벽하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막는 핵심 규칙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식이 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팀에서는 어떤 규칙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이런 논의 자체가 팀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자, 다음은 기델레프였습니다. 라지 파일 스토리지의 약자죠. 자료에서는 이걸 기대서 대용량 파일, 주로 바이너리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확장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 자체는 원래 텍스트 기반의 소스 코드 변경 이력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 아니면 데이터셋 같은 큰 바이너리 파일을 그대로 커밋하면 저장소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성능도 늘어지는 문제가 있죠. 네, 맞아요. 저장소 무거워지는 거 순식간이죠. LFS는 이런 대용량 파일을 Git 저장소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LFS 서버에 저장하고요. Git 저장소에는 그 파일을 가리키는 작은 텍스트 포인터 파일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git lfs install 이걸로 초기 설정을 하고 git lfs track.psd 이런 식으로 추적할 파일 패턴을 지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패턴의 파일들이 LFS로 관리된다는 설명이네요. 사용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 보여요. 네, 기본 사용법은 간단하죠. 답변자가 공유한 경험담도 인상적인데요. 동료가 실수로 용량 엄청 큰 동영상 파일을 커밋하는 바람에 저장소가 심각하게 느려졌다가 LFS를 도입한 후에 저장소 관리도 편해지고 클론이나 CI 파이프라인 속도까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문제를 겪고 해결해본 경험이 LFS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LFS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LFS 서버의 저장 공간 제한이랑 비용 문제예요. GitHub나 GitLab 같은 호스팅 서비스들이 보통 계정당 무료 LFS 용량이나 대역폭에 제한을 두거든요. 그걸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모든 바이너리 파일을 LFS로 관리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필요한 파일인지, 우리 팀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도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LFS 도입을 결정할 때 비용 말고 또 어떤 점들을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은 LFS로 관리하고 어떤 파일은 그냥 둘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오디오, 비디오 파일,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 파일 같은 것들이 LFS의 주 대상이 되죠. 반면에 자주 변경되거나 텍스트 기반으로 디프, 그러니까 변경 내용 확인이 중요한 설정 파일 같은 건 LFS보다는 그냥 일반 Git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또 팀원 전체가 LFS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하고 CI/CD 환경에서도 LFS 파일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그런 운영상의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LFS 서버 자체의 안정성이라 백업 정책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일 크다고 해서 LFS를 쓰는 게 아니라 파일의 특성, 변경 빈도, 협업 방식, 비용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당신도 Git 저장소 용량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면 LFS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Git 스탯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작업 중인 변경 상황을 임시로 저장해둘 때 사용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딩하다가 갑자기 다른 브랜치로 옮겨가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직 커밋하기는 좀 애매한 작업 내용을 잠시 옆에 치워두는 기능이죠. 네, 아주 유용하죠. 예시 상황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A 기능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한 버그 수정 요청이 들어와서 메인 브랜치로 가야 할 때, 아직 미완성인 A 기능 코드를 커밋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아까울 때 git stat 명령으로 현재 변경 사항을 스택에다가 잠시 저장해두고 깨끗한 상태로 브랜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정말 흔하지 않나요? 네, 정말 흔하죠. 개발하다 보면 늘 있는 일이죠. 답변자의 경험담도 구체적인데요. 여러 파일을 수정하던 중에 긴급 핫픽스 요청을 받아서 기스태시로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메인 브랜치에서 핫픽스를 완료한 뒤에 다시 원래 브랜치로 돌아와서 긴스태시 팝으로 저장했던 내용을 복원해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뭐랄까 마법 주머니처럼 작업 컨텍스트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마법 주머니 같죠?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근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스태시는 기본적으로 로컬 저장소,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만 임시로 저장되는 거예요. 팀원들하고 공유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태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오랫동안 막 쌓아두면 나중에 다시 적용할 때, 그러니까 팝이나 어플라이 할 때 다른 팀원의 변경 사항이랑 충돌, 컨플릭트가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내가 뭘 스태시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쉽죠. 저도 예전에 오래된 스탯이 나중에 적용하다가 충돌 나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제가 짠 코드인데도 무슨 고대 상형 문자 해독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까먹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스탯이는 말 그대로 임시 보관 용도로 짧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자도 여러 스태시를 관리하거나 충돌 해결 같은 복잡한 상황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스태시 리스트, 스태시 어플라이, 스태시 앳 n 아니면 스태시 브랜치, 새 브랜치 이름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익혀두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컨텍스트 전환이 잦은 당신에게도 기스태시는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한번 활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자, 지금까지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뎁스값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 컨테이너 기술의 혁신적인 영향력, 코드 품질을 위한 브랜치 보호 규칙, 대용량 파일 관리를 위한 git LFS, 그리고 유연한 작업 전환을 돕는 git 스태시까지 데브옵스 생태계의 중요한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답변자가 스스로 이론적인 이해나 간단한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협업 환경의 복잡성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입사 후에 코드 리뷰나 화이프라인 개선 같은 현실적인 이슈에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자세가 돋보였고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론적인 기반 위에 실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 그게 핵심이죠. 오늘 다룬 개념이나 도구들은 결국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또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배포하려는 데브옵스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이거든요. 단순히 도구 사용법을 아는 걸 넘어서 그 배경에 있는 원리나 왜 이걸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데브옵스 주니어 면접 질문이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여러 핵심 기술과 개념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봤습니다. 면접 준비를 넘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를 다지고 또 현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인지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질문하려는 자세, 이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학습 여정에 작은 영감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답변들은 신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잖아요. 만약 당신이 이미 경험을 가진 시니어 엔지니어라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통찰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뎁세콥스를 실제 프로젝트에 도입하면서 겪었던 문화적인 충돌이나 기술적인 난관은 뭐였는지, 아니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처럼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을 넘어서 왜 그 기술이 필요했고 어떻게 실제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용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론을 넘어선 진정한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